지난 슬라이드에서 그 지표수하고 지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상수 얻는 전체 공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그 전체 공정 중에 각각의 설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내용이 세디멘테이션, 한국어로 얘기하면 침전이라 그러고, 세디멘테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공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입자들이나 부유물들이 떠 있는 거를 오랜 시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믹싱이나 흔들림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입자들이 가라앉죠. 그래서 심플하게 입자들이 가라앉는 성질,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디멘테이션 베신 혹은 뭐 침전조, 침전 정화조, 클래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이 침전조나 침전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둥근 혹은 사각형의 탱커예요. 탱크고 물이 오랫동안 그 탱커에서 머물면서 부유되어 있는 물질이, 입자들이 그냥 서스펜디드 된 솔리드들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끔 하는 탱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TV 같은 데 보면 물을 처리하는 그 상수도 시설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큰 탱커들이 있어요. 둥근 큰 탱크. 그런 게 다 침전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침전조의 세디멘테이션의 그 효율이, 이피션시가 좋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디텐션 타임 혹은 레지던스 타임, 체류 시간, 여러분들은 화학공학 학생들이 주로 많으니까 체류 시간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할 텐데,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가라앉는 물질들이 가라앉을 찬스가 더 높죠. 그러면 체류 시간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탱크가 단순히 커지면 돼. 탱크가 커지면 되는데, 탱크가 크면 클수록 탱크가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죠? 그래서 체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탱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당연히 거기에 관련한 탱크의 효율, 침전조의 효율이 좋아진다. 근데 이게 그 돈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나 가격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히 크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여러분처럼 엔지니어들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가 좋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속에 있는 입자들은 굉장히 일레귤러한,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입자가 그 종단 소토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퀴벌런트 다이아메터라는 개념을 써요. 이퀴벌런트 다이아메터라는 건 뭐냐? 구체 등가 직경이라 그러는데, 입자들이 불규칙한 모양일 때 이거를 구형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는 그 다이아미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하이드로 다이나믹 다이아미터, 수력학적인 지름, 그리고 에어에서는 에어로 다이나믹 다이아미터, 공기 역학적 지름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자가 있을 때 이 세디멘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피리컬 파리클을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스피리컬 파리클이 가라앉는 세들링 벨로시티를 심플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입자가 이렇게 둥근 입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물속에 있어요. 공기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물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속에 여러분들이 물컵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밀가루나 좀 좁쌀 같은 걸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바로 가라앉지 않죠? 천천히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가라앉죠. 그러면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중력이 하나 있을 거고, 중력, 그리고 부력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면서 드래그 포스, 항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힘에 대한 밸런스식을 세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G는 FD 플러스 F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FG하고 FG가 FD는 플러스 FB 중력이 부력 플러스 항력이 되게끔 하는 입자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세들링 벨로시티, 터미널 세들링 벨로시티, 터미널 벨로시티라 그래. 터미널 벨로시티라는 거는 종단 속도라 그러고 아마 유체역학에서 한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종단 속도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비 올 때 있잖아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이 빗방울이라는 게 중력 가속도에서 계속 속도가 빨라져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산에 있으나 우리가 그 지표면에 우리 땅에 있으나 비의 속도는 거의 일정해. 왜냐하면 비가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있는 마찰 때문에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하고 그러니까 중력하고 항력하고 부력하고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힘을 평형을 이루면서 입자의 그 물방울의 속도가 동일하게 돼.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터미널 벨로시티라 그래. 그러면 물에 떠 있는 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력하고 항력하고 부력이 딱 밸런스를 딱 맞으면서 입자가 가라앉을 때 얘가 어떠한 중력에 의해서 계속 가속되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려 하지만 항력하고 부력이 있어가지고 이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줘. 이게 뭐냐? 터미널 벨로시티다. 종단 속도, 터미널 벨로시티. 그래서 이 힘의 밸런스에 의해서 입자가 일정한 속도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밸런스식을 한 번 더 썼습니다. 한 번 더 쓰고 그리고 중력은 FG는 mg. 여기서 질량은 이렇게 쓸 수 있죠. 파리클의 부피 곱하기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지는 그대로 쓰고 만약에 우리가 이 흐르는 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라미나 플로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항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3파이 뮤 vs dp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유체역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드래그 포스 항력은 다들 알고 있듯이 레이놀스 넘버의 함수죠. 그리고 이 침전조에서는 물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요. 그러니까 입자가 파리클이 떨어지려고 입자 입장에서는 파리클이 이제 세들링 된다 그러면 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야 돼. 근데 물의 흐름이 거의 없으면서도 우리가 연속식으로 물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 옆으로는 물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게 돼요. 근데 입자 입장에서는 물의 흐름이 굉장히 층류가 잘 발생 땐 조건이어야 되고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일 때 드래그 포스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부력 같은 경우는 FB는 MWG 그러면 MW는 우리가 그 물에 대한 매스고 중력 가속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파리클에 작용하는 물에 대한 매스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P 곱하기 로우는 density는 워러의 density.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이 중력, 그 다음에 항력, 부력을 이 시계 위에 있는 이 박스에 이 시계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식을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FG는 FD 플러스 FB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근데 여기서 9의 입자의 부피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분의 4 파이 R 삼성인데 이거를 R을 반지름을
직경 D로 쓰면 6분의 1 파이 D 3승이 돼요. 그래서 이 VP 대신 6분의 1 파이 D 3승으로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오타네요. 3파이 뮤 vs dp인데 여기 3파이 뮤 vs dp 이 p가 빠진 오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식을 vs에 대해서 세들링 되는 세들링 벨로시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뭐 여기 파이 하나 없어지죠. 그리고 dp 하나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들링 되는 속도라는 거는 18뮤분의 g vp 로 p 로 그리고 dp의 제곱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들링 되는 속도라는 거는 우선 물의 유체 점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입자와 물의 density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도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천천히 가라앉겠지. 그리고 입자가 크면 클수록 빨리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그죠? 로우 P 마이너스로 이거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걸 심플리 된 스토크 이퀘이션이라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침전조를 옆에서 좀 봅시다. 침전조를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침전조를 옆에서 보면 물은 좌에서 우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고 굉장히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입자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중력, 항력, 부력이 딱 밸런스식에 맞은 상태에서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는 속도도 느리고 이쪽으로 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 그리고 가라앉는 깊이, 세들링 되는 디스턴스, HP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VS, 세들링 되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거는 부피 나타낼 수가 있어. 말을 계속 어긋나네요. VB per Q.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텐션 타임 혹은 레지던스 타임인데, 이거는 이제 볼륨 나누기 볼륨 프로메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입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탱크 안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이만큼 이 HP 깊이만큼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는 거는 결국 두 가지 영향을 받죠. 하나가 여기 가라앉는 이 VS라는 속도하고, 그리고 시간하고, 체류하는 시간하고, 입자가 체류하는 시간하고. 근데 입자의 체류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시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입자가 체류하는 공간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 첫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체류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탱크 안에 있는 물이 체류하는 시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VB per Q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입자의 경우 우리가 처리해야 될 모래 입자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바닥까지 다 떨어져야 되죠. 바닥까지.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크리티컬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의 떨어지는 속도를 V0로 갑시다. 크리티컬 세들링 벨로시티라는 거는 뭐냐면 파리클이 그 바닥까지 이
침전조 바닥까지 가라앉는데 필요한 최소의 속도를 크리티컬 세럴링 벨로시티라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세럴링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체류 시간분의 높이, 체류 시간 동안 이 H의 그 탱크의 높이만큼 가라앉아야 되니까 H per 체류 시간. 그리고 이 세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Q분의 VB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VB 침전조의 부피라는 거는 침전조의 그 밑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 HH가 없어져 가지고 AB분의 Q, 그러니까 면적분의 부피유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클이 그 바닥까지 가라앉는 데는 최소한 이 세럴링 벨로시티가 크리티컬 세럴링 벨로시티보다 커야 된다. 최소한 동일하거나 커야 된다. 자, 6-1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하면 금방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Coagulation and Flocculation. 자, 응격과 응집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우리가 1차 침전조를 거치고 나오면 그 원수에서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작으냐면 중력에 의해서도 좀 가라앉기가 힘들 정도로 작은 입자들이 그러니까 서스펜디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너무 작고 부력과 항력이 커서 그 정도로 작은 입자들이 부유되어 있는데, 이런 걸 주로 콜로이드죠, 콜로이드. 그래서 얘네들은 단순히 그 침전조에서도 그 분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심플 필터레이션에서도 좀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거의 콜로이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콜로이드는 뭐냐? 콜로이드는 물속에서 막 떠다니면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면서 입자 크기는 약 0.001에서 1마이크로미터 사이. 0.001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1나노미터라는 얘기죠. 1나노미터에서 1마이크로 사이의 입자들, 그런 거를 콜로이드라고 그러고, 코아귤레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케미컬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그 입자들로 하여금 서로 막 달라붙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자들은 보통 표면에 어떤 펑셔널 그룹이나 차지 때문에, 전하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절을 해가지고 입자와 입자들이 막 서로 그러니까 달라붙게끔 해가지고 입자를 크게 만들어요. 입자를 크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다시 침전이나 재침전이나 필터레이션에 의해서 충분히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드는 거를 코아귤레이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코아귤레이션은 유일하게 상수 처리에서, 물론 상수 처리에서 그 케미컬을 쓰는 거는 소독도 있긴 한데, 입자를 그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케미컬 트리트먼트 프로세스고, 그리고 이 케미컬을 넣어줌으로써 입자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되고, 근데 대신에 플로클레이션이나 세디멘테이션이나 필터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 그 처리 방법이에요. 근데 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케미컬을 사용한 입자의 제거 방법 중에 하나다. 여기 코아귤레이션에 사용되는 코아귤런트 응집제 같은 경우는 Al2SO4 3 18H2O 혹은 FCl3 FeSO4, 그리고 다른 응집제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응집제가 이런 알룸이라고 하는 Al2SO4 3 18H2O인데, 얘네들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하고 만나며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들고 얘가 침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산물 CO2, H2O, 설페이트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만약에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충분히 많지 않다. 이 반응이 일어나게끔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pH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pH를 높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라임들 혹은 소듐 카보네이트 이런 거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낮다는 것은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pH를 높여주기 위해서 칼슘 옥사이드나 소다애쉬 이런 걸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반응,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코아귤런트를 넣어주는 프로세스긴 한데 어쨌든 입자들이 부딪혀야 충돌이 돼야 입자가 커지죠. 그래서 그 입자가 디스테빌라이제이션 되는 정도, 입자의 그 불안정화 되는 정도를 알파, 콜리전 이피션시 팩터, 유효 충돌 계수로 정의를 하는데 알파가 1이라는 것은 입자가 충돌 즉시 충돌하면 모든 충돌들이 그 입자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입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충돌했을 때 한 번만 충돌해도 그게 어그리게이션 되는 경우, 만약에 0.25다 그러면 이건 뭐냐, 충돌의 4분의 1만 그 입자들이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4번을 충돌을 해야 한 번 정도 입자가 성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코아귤레이션, 플로크레이션 그 프로세스하고 그 위에 세디멘테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라피드 믹싱에서 코아귤런트, 그러니까 응집제를 넣고 굉장히 빠르게 믹싱을 해줍니다. 믹싱을 해주고 이때 그 리텐션 타임, 디텐션 타임, 레지던스 타임이 30초 정도 된대.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크레이션이 일어나는, 응결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프로크레이션에서는 체류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페달이 한 번씩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물레방아 한 번씩 돌듯이 첨벙 이렇게 돈다고 해요. 탱크 내에서 그 아기테이션이 좀 젠틀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라피드 믹싱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본 화학 반응식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를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프리시피테이트가 만들어진 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동을 시켜서 마지막에 세디멘테이션 챔버, 이 침전조를 한 번 더 거치면서 이 플록들이 가라앉게 돼. 그리고 이 페달들, 이 뭐라 했나, 회전 날개, 이전 회전 페달들이 뭘 하느냐, 플로크레이션 프로세스에서는 이 연결된 입자들이 가라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달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만들어진 플록들이 여기 플로크레이션 프로세스에는 가라지 않고 이 세디멘테이션 공간까지 잘 전달하는 게 역할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그림 한 번 더 사용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페달들을 너무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빨리 돌리면 플록들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깨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 굉장히 작은 콜로이드를 화학약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이걸 너무 세게 믹싱을 하거나 너무
세게 돌리면, 이 페달들 돌리면 얘네들이 페달에 날개나 이런 데 부딪혀 가지고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 아기테이션 되는 플로크레이션 탱크에 이 회전하는 아기테이션 되는 레벨을 그 파라미터 G 믹싱 인텐시티라고도 하고, 혹은 평균 스퀘어 벨로시티 그라디언트 속도 구배의 그 평균 제곱, 속도 기울기의 평균 제곱, 제곱 평균, 제곱 평균, 이렇게. 그래서 믹싱 인텐시티로 나타내요. 그래서 믹싱 인텐시티는 기본적으로 G 값은 그 엔지니어들이 그 플럭들의 충돌을 최대화시키고 입자들을 충돌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프라이머리 파리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G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P는 페달의 파워 인풋, 그리고 VB는 부피, 베슬의 부피, 뮤는 물의 그 비스코시티, 점도, 그리고 파리클이 그 어그리게이션 되는 속도라는 거는 1차 속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1차 속도식으로. 그래서 플로크레이션 레이트는 1차 속도식으로 나타내는데, 그 여기서 n 값이 뭐냐? 토탈 파리클 넘버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k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오메가 값이라 해야 되나요? 오메가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콜리전 이피션시, 그리고 오메가는 플럭 볼륨,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제 그 6.2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필터레이션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필터레이션. 필터레이션은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고, 작은 입자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마스크에도 필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정수기, 이런 데서도 필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필터레이션은 입자 제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입자에서는 병원균, 뭐 패소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잘 여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필터레이션, 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먼한 기술이 라피드 뎁스 필터레이션이라고 해요. 급속 깊이 여과, 급속 깊이 여과. 그래서 급속 깊이 여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몇 개의 물을 정할 수 있는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어들이 시브드 필터 미디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급속 깊이 여과 같은 경우는 뭐 레이어드, 뭐 레이어나 혹은 그 시브, 그러니까 체가 달린 필터 미디어로, 필터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필터 미디어, 시브드 필터 미디어가 뭐가 있냐면, 단순하게 모래, 그리고 무연탄, 그리고 뭐 규조토, 그리고 자갈, 이런 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층에는 이제 자갈이 있고, 그 다음에 규조토나 무연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층들 사이에서, 이 모래나 무연탄이나 규조토나 자갈 사이에서 흡착이라든지 응결이라든지 혹은 세디멘테이션이 이 미디어 층의 각각의 입자층, 그 미디어 입자의 기공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라피드 뎁스 필터레이션은 약 5에서 25m 삼성 퍼 미터 제곱 아워 혹은 2에서 10 갤런 퍼 미터 피트 제곱 이 정도 그 속도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GPM per 피터 제곱은 우리가 이게 좀 감각이 없으니까 이걸 볼게요. 5에서 25m 삼성 per 미터 제곱 아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시간당 1제곱미터당 5에서 25m 삼성의 물을 처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m by 1m의 사각형의 면적에다가 높이가 5에서 25m 정도 있대. 근데 그 정도의 물을 1시간 만에 다 투과를 해서 쓴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효율이 되게 물을 투과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필터레이션 레이트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VA는 AF분의 Q. 여기서 AF는 뭐냐면 필터의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고 Q는 당연히 볼륨메틱 프로 레이트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필터의 효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VF분의 VF-VB, VR. VF는 한 번 필터 사이클당 처리되는 필터링 되는 물 볼륨에다가 VB는 필터의 백워시에서 사용되는 물, 그리고 VR은 린스를 하기 위해서 백워시 다음에 린스를 하기 위해서 쓰는 물. 이거는 단순히 물의 양에 대한 그 효율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냐면 Effective Filter Rate, 효율 여가 속도 REF라고 쓰는데 REF는 이렇게 써요. 여가 속도기 때문에 밑에 분모에는 다 시간텀이 들어가죠. 시간텀 TF 플러스 TB 플러스 TR인데 TF라는 거는 그 물을 생산하는 그 시간,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시간, TB라는 거는 백워싱 될 때 사용하는 물에서의 백워싱 될 때 시간, 그리고 TR이라는 거는 필터가 린서 될 때 시간. 그래서 이거 총 시간을 TC라고 했을 때 한 사이클에 필요한 시간. 그래서 TC. 그리고 분자에는 어떻게 되느냐? 면적분의 부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 크로스 섹셔널 면적 AF, AF 해놓고 동일하게 VF, VB, VR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돼. 이펙티브 필터 레이트하고 그 효율 여가 속도하고 여가 속도를 비교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백워싱이나 린스에 의해서 여가에 필터할 때의 총괄 속도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효율 여가 속도하고 여가 속도를 비교하면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역류와 세척에 의해서 총괄 완료 속도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그 라피드 뎁스 필터레이션의 디자인할 때 보통 95% 이상의 효율을 갖게끔 디자인한다고 해요. 자, 아마 필터레이션이나 멤브레인에 대한 거는 아마 다른 과목들에서 또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노 소재나 뭐 나노 과학이나 혹은 뭐 에너지 소재나 이런 데서 또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배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균, 디스인펙션. 지금까지 얘기한 세디멘테이션이라든지 응결, 음직 혹은 필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입자를 주로
제거하는 그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입자만 제거하고 나도 그 물속에 굉장히 작은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을 꼭 해줘야 되는데, 살균의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가 뭐냐면 프라이머리 디스인펙션의 목적은 우선 물속에 있는 우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용물을 죽이는 거, 패소젠을 죽이는 거. 그리고 세컨더리 디스인펙션, 두 번째 2차 살균은 물속에서 이 패소젠이 재생산, 그러니까 그 재성장을 막기 위해서 그 2차 살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커먼한 방법이, 커먼 메소드가 그 프리클로린 디스인펙션, 염소소독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염소소독의 반응은 이렇게 씁니다. Cl2 가스를 바로 물에 녹이면 차염소산이 만들어지고 H+와 Cl-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OCl, HOCl은 물론 이 는이 아니고 가로 그 가역 반응을 나타내는 하살표여야 돼요. HOCl은 다시 OCl-랑 H+ 이온을 그 배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염소 소독법은 주로 Cl 가스를 다이렉트리 이게 공급을 하거나, 혹은 소듐 하이포크로라이드 NaOCl,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 차염소산 나트륨을 녹이거나, 혹은 칼슘 하이포크로라이드, 칼슘 차염소산 칼슘을 물속에 넣어주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락스 있잖아, 락스. 여러분들이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 지저분할 때 쓰는 락스. 그래서 이 락스가 차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그걸 뿌려놓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 너무 지저분하면 락스를 뿌려놓고 이 문을 닫아놓고 나중에 하고 나서는 환기를 잘 시키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런 OCl-나 이런 거를 HOCl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폐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락스를 쓰고 나면 환기를 잘 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Cl 가스나 차염소산 같은, 혹은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 칼슘 이런 거를 이제 물속에 녹이면 여기도 있듯이 뭐 Directly Dissolved Chlorine Gas Cl2 이런 거나, 혹은 HOCl 차염소산, 그리고 차염소산 이온 이런 애들이 염소 소독에 쓰이는 그 염소 농도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HOCl 같은 경우는 OCl보다 그 굉장히 강한 소독제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염소 소독 같은 경우는 약산, 그러니까 pH가 조금 낮은 조건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챕터 2에서 그 교과서 가진 친구를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산들의 그 pK 값이 나와 있는데, 차염소산 같은 경우는 pH가 7.6이거든요. 7.6이라는 얘기는 7.6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톤이 붙은 폼과 프로톤이 없는 폼이 있는데,
pK가 7.6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HOCl을 사용할 때 약산 slightly acidic 조건에서 쓴다고 해요. 그 관련 예제는 그 예제 2.8에 있으니까 예전에 그 수업할 때 풀어도 봤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이렉트리 디졸브된 그 클로린 가스 같은 경우는 pH 3 이하가 되기 전까지는 그 염소의 농도에 기여를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클로린 가스를 사용할 경우는 그 처리하는 물의 pH가 3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3 이하로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물 자체가 애시딕 해가지고 그 설비에 다 설비가 보통 철이나 서스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런 설비에 무리를 가게 해요. 그래서 너무 코로시브해서 실제 못 씁니다. 그 염소소독의 큰 장점이 뭐냐면, 염소소독의 큰 장점은 그 클로린 레지듀가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1차 그 프라이머리 인스펙션 이후에도 세컨더리 인스펙션 효과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처리하고 나서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패소존의 리그로스를 막는 세컨더리 디스인펙션 2차 살균할 수 있는 그 클로린 레지듀 염소 잔류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린 레지듀의 잔류 염소의 이 라이프타임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좀 첨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남아있는 그 염소 레지듀 프리클로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클로로아민을 만든대요. 근데 여기서 클로로아민 같은 경우는 NH2Cl, 뭐 NHCl2 그리고 혹은 H가 없는 NCl3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고, 이런 거를 총 컴바인드 클로린이라고 합니다. 이 컴바인드 클로린, 특히 뭐 컴바인드 클로린 종류 이런 걸 만들고 컴바인드 클로린 혹은 클로로아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클로로아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HOCl보다 차염소산보다 옥시던트로서의 산화제로서의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차염소산은 이 라이프 타임이 짧고, 대신에 클로로아민 같은 경우는 라이프 타임은 길어. 근데 강력하지는 않아요. 차염소산보다. 그래서 얘네들은 클로로아민 같은 경우는 1차 프라이머리 디스펙션 1차 소독에는 안 쓰이고, 주로 안 쓰이고 이런 식으로 2차 소독에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선 1차에서는 그 패소젠이나 이런 거를 다 빨리 없애야 돼. 그러면 좀 남아있는 애들이 있겠지. 그러면 이런 패소젠 남아있는 애들을 성장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디스펙션 하기 위해 클로로아민 같은 걸 집어넣고, 그러면 클로로아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1차 프라이머리 디스펙션에서 남은 애들이 암모니아 같은 아민류나 이렇게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네들은 클로로아민 같은 경우는 라이프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 세컨더리 디스인펙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을 분배하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서 얘네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물속에서 그 병영운들이나 바이러스들이 못 자르게 해요. 못 자라게. 그래서 클로로아민은 세컨더리 디스인펙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소독의 단점은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독의 단점은 할로제네이티드 디스펙트 바이 프로덕트 DBP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DBP. 그러니까 소독 부산물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THM, 트리할로르메탄, 그리고 클로로폼, 그리고
할로 아세틱 애시드 HAA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드는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 다 하이드로카본에 CL이 붙으면 다 유독한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 그래서 단점들은 이런 바이 프로덕트를 만든다. 이 뒤쪽의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소독의 장점은 병용균을 죽이는데 단점은 발암물질 바이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환경공학을 하시는 그 분들은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소독을 너무 안 하면 사람들이 이 패소젠 때문에 장티푸스나 이런 병에 걸리지만 소독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런 바이 프로덕트들이 DBP들이 생겨가지고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런 거 수치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패소전의 그 불활성화 속도 같은 경우는 칙 왓슨 모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소독을 하는 동안에 이 병원들이 비활성화되는 속도는 칙 왓슨 모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칙 왓슨 모델을 따른다고 하고 그 속도라는 것은 비활성화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그리고 아래는 DTDN, 결국 단위 볼륨당 패소전의 농도, 이걸 N을 농도라고 쓸 수 있겠지. 단위 볼륨당 패소전의 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변화당 패소전의 변화량.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속도식으로 따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DTDN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속도 상수 레이트 콘스탄트 K 값에다가 그리고 CN, 여기는 뭐냐, 소독제의 농도, 그리고 N은 얘기했지만 단위 볼륨당 패소젠의 농도, 그리고 여기서 스몰 n 같은 경우는 소독제에서의 다일루션 코에피션트로 불리는 어떤 실험치예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다일루션 코에피션트가 코에피션트 오브 다일루션이 1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 KC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식을 심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소독제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넣어주는 양이니까 알 수가 있죠. 그럼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K도 또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식을 어떻게 쓰느냐? 퍼스트 오더 리덕션 리액션 속도로 나타내고, 그리고 CN이라는 거를 어떠한 컨스탄트,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속도 상수 K하고 CN하고 합쳐가지고 K 스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아래는 DTDN 해서 마이너스 K 스타 N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예제 6.3 지아디아의 비활성화에 대한 문제예요. 중요해요. 중요해.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우선 지하수의 그 퓨리티 때문에 물을 우리가 워러 유틸리티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전에, 딜리버리 하기 전에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틸리티에서는 오존을 소독제로 프라이머리 디스펙턴트 소독제로 1차 소독제로 쓰고 있고 소독을 해서 처리하는 물의 양이 10 mgm 밀리언 갤런 퍼 데이 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 6.8에서 보는 것처럼 오존을 버블링 시켜 가지고 각 4개의 리액터 챔버에서 컨택을 시킨대요.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오존 라인 있고 오존 라인에서 이렇게 오존을 디에어레이션 하네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챔버에서는 믹싱을 퍼펙트리 하고, 그리고 부피가 5만 갤런이라고 합니다. 5만 갤런. 그리고 그 오존의 양은 항상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EPA에서 정하기를 이 지아디아라는 그 병원군 패소젠의 농도를 원수의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의 100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1000분의 1로. 그래서 여기에 1000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지아디아가 1 이하로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미니멈 오존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냐? 이 지아디아 농도를 1000분의 1로 줄이는데 미니멈 오존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냐? 그리고 여기에 다일루션 코에피션트, 그리고 코에피션트 오브 스페셜 레서리티, 치사율, 이게 1.8 리터 퍼 밀리그램 미닛, 그리고 코에피션트 오브 다일루션이 1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쪽으로 물이 이 오렌지색처럼 10 mgm, mgd, 그리고 여기 부피는 5만 갤런. 5만. 아유,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네요. 5만 갤런. 그리고 K 값이나 이런 게 여기 나와 있고, K 값하고 다일루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 퍼펙트 믹싱이 된다 그랬고, 물이 들어와서 어떠한 공간 안에서 컨택을 하고 반응을 하고 나서 바깥으로 아웃풋으로 나가니까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각각의 퍼펙트 믹싱이 일어나는 탱크 리액터, 그리고 연속식 탱크 리액터니까 CSTR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CSTR이 여러 개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탱크에서 나온, 처음에 원수가 들어오고 나온 아웃풋이 두 번째 탱크에 원수가 되고 인풋이 되고, 그래서 두 번째 탱크에서 나온 아웃풋이 세 번째 탱크에 인풋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챔버에서 나온 아웃풋이 임플런트가 되니까, 다른 챔버에서의 임플런트 되니까 이거를 연속식 CSTR, 시리즈로 연결된 CST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기만 우선 모델링을 해봅시다. 우선 정상 상태로 생각하고 0, 그리고 인풋 QN0, 그리고 아웃풋 나갈 때의 그 지아디아의 농도를 N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QN1, 그리고 1차 반응 속도식을 따르죠. 아까 조금 전에 6-20에서 6-19-20에서 칫 왁슨 모델에서 사용된 속도식 VK 스타 N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N1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N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응기의 체류 시간을 우리가 세터 C라고 합시다. 세터 C. 그러면 체류 시간이라는 거는 Q분의 VC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Q로 다 나눠주면 이 우변이 1 플러스 세터 C분의 K 스타 이렇게 1이 되고, 이 N0를 이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이렇게 돼. 그리고 두 번째 반응기에서도, 두 번째 CSTR에서도 이 앞쪽에 있는 밸런스식을 녹색으로 할까요? 두 번째 있는 밸런스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N1분의 N2를 쓰면
식이 이렇게 돼요. N1분의 N2.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탱크에서의 밸런스식을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탱크에서 밸런스식을 쓰고 나서 이걸 N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체류 시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Q로 다 나눠. 그러면 Q분의 VC가 세터 C. 그러면 나눠서 이 부분이 되고, 그리고 N0를 좌변으로 옮겨요. 그러면 N0분의 N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풋의 GRDI의 수 분의 아웃풋의 GRDI의 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탱크에서도 CSTR에 대해서 밸런스식을 동일하게 써. 이 녹색처럼, 녹색, 그러니까 연두색처럼 이렇게 쓰고, 이거를 동일한 과정으로 N2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가 다시 여기 N1에 대해서 정리를 N1분의 N2로 정리를 하면 죄송합니다. N1분의 N2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N0분의 N2는 이 두 개의 이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랑 여기랑 표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왜냐하면 우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체류 시간을 가지는 동일한 반응 속도를 가지는 반응기에서 그 반응기가 두 개가 겹쳐 있다. 시리즈로 있다고 했을 때 N0분의 N2 원수의 GRDI 몰수 분의 두 번째 반응기까지 나온 GRDI 몰수는 결국 1 플러스 체류 시간 그리고 반응 속도의 제곱, 여기 주제곱. 그럼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N0분의 N3는 여기 2 대신 3이 되겠죠. 3.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좌변만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2개, 3개가 아니라 반응기가 M개가 있다. M개가 있다. M개가 시리즈로 있다 그러면 M개가 시리즈로 있고, 그리고 퍼스트 오더 디케이 리액션이다. 그리고 정상 상태 CSTR이 M개가 퍼스트 오더 디케이 리액션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0분의 NM은 1 플러스 세터 C 그리고 K 스타의 M 이렇게. 그래서 반응기가 4개가 있으니까 챔버가 4개가 있으니까 M 대신 4를 넣고, 그리고 다일루션 코에피션트는 N이 1이라 그랬고 N스타는 KC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 앞쪽에 있는 식을 다 집어넣으면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0분의 N이 어떻게 돼야 되지? 1000분의 1이어야 되지. N0분의 N4가 1000분의 1이니까 N4분의 N0는 1000이어야 되고, 세터 C는 우리가 10mgd 그리고 플로레이시 10mgd, 볼륨은 5만 갤런이니까 체류 시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농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C는 여기 1000의 4분의 1승 마이너스 1, 그리고 세타 C라는 거는 10mgd라는 거는 10의 7승 갤런 퍼 데이, 그리고 볼륨 5만 갤런, 그리고 하루는 1440시간, 1440분, 그리고 K 값이 아까 우리 6-20을 할 때 K 값, 이 문제에서 K 값이 1.8 리터 미리그램 마이너스 1승에 미터 마이너스 1, 미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계산하면 0.36 미리그램 퍼 리터. 그래서 필요한 오존의 농도는
필요한 오존의 농도는 0.36mg/L가 필요하다.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6.3 문제를 다시 한번 꼭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